네, 이번에는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언박싱 코너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천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된 이야기죠. 이 친강 외교부장 네. 잠적한 이후에 정말 다양한 설설설들이 나왔는데 결국 면직이 됐다는 소식이 들려와서요. 지금 뭐 어떤 상황인지 전해주실까요? 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장관급 인사는 중국에서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네. 여기서 면직 조치가 내려졌고요. 아직 처우에 관련된 설명이 없는 것으로 봐가지고는 네. 사실상 경질로 지금 보여집니다. 네. 이를 잘 보여주는 그 정황이 해임 발표 1시간 뒤에 외교부 웹사이트에 그 프로필이 삭제가 됐고요. 네. 얼굴 사진뿐만 아니라 메시지가 실린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정부 업데이트라는 단어만 지금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진핑의 전략 외교 돌격대장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거친 언사로 상대방을 공격했던 타고난 그 강성 외교관이기도 했고요. 네. 이 때문에 시진핑의 신뢰가 유독 두터웠는데 실각당하자 각국 그 정보국 그리고 외교 당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태 추이를 지금 면밀하게 분석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알려진 정보가 언론 정보 외로는 없다고 합니다. 친강 같은 경우에는 대변인에서 주미대사 그리고 지난해 12월은 외교부장으로 초스피드로 승진을 했던 인물이고요. 네. 또 중국 외교가에서는 유난히 권력지향적인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혜성같이 등장해서 별의 순간을 잡을 것 같던 친강도 자신이 그 몰랐던 사실은 이례적일 정도로 중국에서 출세 가도를 달렸을 경우에는 네. 주변의 시기와 질투를 사서 자리를 물러날 때는 날개를 잃고 추락한다는 사실이었는데요. 네. 이를 잘 보여주는 게 중국 공직 사회가 얼마나 냉정한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가 외신 기자 그 회견에서 마오닝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친강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도 없었고요. 또 외교부장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또 불륜 문제가 아니냐는 질문도 받기도 했는데 이때 마오닝도 그냥 웃음을 터뜨렸는데 존경받는 상사라면은 동양권에서는 응당 소문을 부정하거나 화를 내야 되는데 누구도 친강을 돕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그 사태의 본질은 시진핑의 블랙박스 인사에 있는 것은 아닌가.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능력이 떨어져도 자신에게 충성할 인물에 대해서는 요직에 앉혀왔는데요. 그렇죠. 이 때문에 중국 내 엘리트 집단이 공천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인사에서 밀려왔고 이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에 중국의 불투명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이번에 부각됐던 사실은 아무래도 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번에 이 사건 보면서 중국이 정말 인사와 관련해서는 시진핑의 정권을 휘두르는데 그걸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전에 뭐 아나운서와의 불륜설도 있었고 간첩설도 있었고 맞아요. 이분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는 게 한 사람을 몰아내려면 중국에서는 어떤 억측이나 이 루머도 양산해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말씀하신 대로 태자당이라든가 공청당과의 갈등 이런 것도 이제 엿볼 수 있는 그런 사건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게 이 사건이 이런 식으로 이제 외교부장을 이제 쳐내는 게 처음 이례적인 일이기도 해서 이제 외신들도 보고 중국 외교사에 있어서는 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데 이유는 뭐라고 분석되나요?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건 비밀주의 인사 때문에 뭐 장관급 인사 그리고 차관급 인사뿐만 아니라 군의 고위 관계자들 같은 경우는 자살하거나 같은 날 사망하는 사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망이 자살이 아니고 사실은 타살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럴 가능성도 암살.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근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 사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사를 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직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는 게좀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친강 같은 경우에도 뭐 정확한 이유는 없지만
현재 심각한 규율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해임 사유가 공개되지 않은 것은 뭐 국가 체면 그리고 국가의 신뢰도 추락도 문제는 있겠지만 임명권자인 시진핑이 발탁을 했기 때문에 시진핑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진핑의 체면을 위해서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 사람도 불똥이 시진핑에 튀지 않기 위해서 자살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도 생각이 됩니다. 이제 문제는 해외 언론들이 주목하는 사실은 홍콩 피닉스 TV의 여성 진행자인 푸샤오탱이 친강의 생일이 3월 19일 날이었는데 이때 아이를 얻고 아빠 축하해라는 사진을 자신의 SNS에 기재를 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저 푸샤오탱 같은 경우에는 친강을 애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세한 내용들을 그 SNS에 올렸는데요. 아이 이름을 얼친이라는 거 불렀다고 합니다. 얼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2세라는 뜻이고요. 키는 친의 그 영어 발음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그 외교가에서는 2세가 있구나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들은 중국에서는 분류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고요. 권력층들 같은 경우에는 불륜 사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상무위원 출신이 장가오리 같은 경우에는 전 국가 테니스 선수였던 펑사이하고 불륜 관계도 있었고요. 또 장쩌민 같은 경우는 CCTV 아나운서와의 그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공개됐는데 유전자 검사를 안 해도 될 정도로 똑같이 판박이라고 했고요. 또한 그 시진핑 자신도 푸젠성 성장 시절에 샤만 TV의 그 유명 캐스터와 사귀었고 그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소문까지도 날 정도로 불륜이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당내 그 경쟁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권력 암투 속에 항상 여성 편력을 끼워 넣어서 당 기반 그 기강 위반 혐의로다가 고발했다는 내용들이 홍콩이나 대만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영화에 능통하고 또 열성적인 스포츠 팬이다 보니까 미국 대사 시절에서는 그 미국 프로농구죠. NBA에서 자유슛 놓는 것도 시범도 했었고요. 또 영국 파견 시에는 아스날 팀을 응원하기도 했는데 말로만 전량 그 전사로 이야기했던 그가 과연 그 진정한 공산당원이냐 수박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당원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과 함께 고발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이렇게 보는 그 근거 외에도 워싱턴 외교가 쪽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나왔는데요. 현 주미 대사인 쉐펑 같은 경우에는 대미 외교의 베테랑으로 평가를 받는데 이 사람이 항상 2년 후배인 그 친강에 밀려가지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외교 주도권을 항상 뺏겨와서 불만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1월 달에 쉐펑이 미국 대사에 부임한 뒤에 대상한 정보원으로부터 친강이 후시아오텐 사이에 불륜 관계가 있었고 후시아오텐이 미국 첩보기관을 위해서 일한다는 보고서를 받았고 이를 왕에게 즉각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외교 노선을 두고서 친강과 그리고 왕이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불화설이 나돌고 있었습니다. 뭐 주미 그 대사 이후에 친강 같은 경우는 대미 협상파로 알려졌고요. 또 브링컨이 중국 방문 시에는 7시간 단독 면담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왕이 같은 경우에는 반미, 친러 성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워싱턴의 그 중국 대사관의 보고서가 시주석에게 보고됐고 시주석은 친강의 충성심을 의심하면서 업무에서 손을 떼라는 지시가 내렸고요. 또 이와 함께 사실 여부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문제는 그 푸샤오텐이 이중 스파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은 친강도 국가 반역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중국 외교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만약 이 사태를 그 오명을 벗는다고 하더라도 친강과 왕이파 간의 균열이 발생을 하면서 외교부 안에서는 치열한 권력 암투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그
그 블랙박스 인사가 얼마나 그 체제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는가 또 여기서도 잘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방금 말씀해주셨던 인물, 뭐 우리에게도 아주 친숙한 왕이 이제 위원이 다시 외교부장으로 이제 컴백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그 성향을 잠깐 말씀해주셨지만 뭐 한중 관계에는 뭐 어떤 변화가 좀 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미중 관계 궤도에는 아무래도 전혀 뭐 수정은 없을 것 같고요. 네. 또 반도체와 관련된 수출 통제도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친강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7월 3일 한중일 비즈니스 포럼이 중국 칭다오에서 열렸는데요. 네. 여기서 왕이가 아무리 머리를 금발로 염색을 하고 콧대를 높여도 서양인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미국 주도의 중국 포위망에 아시아 국가들은 참여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였고요. 네. 이 때문에 워싱턴에서는 날카로운 지성을 갖고 있는 왕이가 전면 그 외교선에 나설게 되더라도 미중 그리고 또 한중 관계의 구조적 마찰은 좀 피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중 또 한중 같은 경우에는 9월 인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이 있고요. 네. 11월 미국에서 에펙 정상회담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도 미국도 중국 그 저기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을 지금 개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왕이가 그 복귀가 되면서 지난 4년간 중단됐던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가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외교 장관들 간의 프로세스가 지금 한참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진핑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보여지고요. 이번 사태로 봤을 경우에 불확실성 시대죠. 지금처럼 미중 패권 다툼이 치열해지고 공급망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우리의 협상 파트너인 중국의 외교의 연속성이라든지 예측 가능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보여줬는데요. 맞아요.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그 소위 말해서 당 정치국 24인 멤버 중에 한 사람일 정도로 정치력을 갖고 있고 지도력도 갖고 있고 확실한 외교 쪽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왕이가 모든 것을 통제를 한다면은 관료주의적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한편의 외교적인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좀 상당히 좀 협상에 속도를 내고 올해는 시진핑과의 그 대화도 상당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문제를 사실 우리가 왜 얘기하냐면 이제 미중 간 갈등 속에서 한국의 포지션에 대해서 이게 영향이 크기 때문에 왕이 신임 부장이 사실 이제 신임 부장이라고 말하기도 그런데 이게 지한파잖아요. 우리나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친강 전 부장보다는 훨씬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 외교부장도 그렇지만 이제 인민은행장도 교체가 됐어요. 물론 중국에서 인민은행장은 조금 얘기가 다르긴 한데 이제 그 당의 어떤 정책을 수행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신임 인민은행장 좀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중국에서는 그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21개 네. 정부 부처 중에서 서열 3위 안에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그 인민은행장 같은 경우에는 21개 부처 중에서 18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그리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네. 권력 서열이 여기는 이제 중앙은행이 네. 원래 독립기구인데 사실 중앙은행이 중국에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독립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당이 주도를 하고 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민은행장의 팡문성 부행장이 발탁이 되긴 했는데요. 아마 팡문성 같은 경우에는 중국 공상은행에서 오랜 기간 일을 했고요. 네. 또 12년 전부터는 인민은행 부행장을 맡으면서 해외와 관련 업무 경험이 많기 때문에 뭐 외환이라든지 국가 그 외환 보유고와 관련된 자산 운영에도 상당히 도움이 됐고요. 이번 그 발탁 인사가 조금 의외라는 게 당내 서열 380명의 중앙위원이라든지 중앙위원 후보위원회에도 들어갔지 않은 사람이 총재가 됐다는 자체가 황공성 신임 총재가 그럼 예. 그 서열이 없었어요. 네, 소열도 없고 그리고 희한하네. 그 저기 후보 명단에도 없었는데 예. 아무래도 이번에 그 유엔의 국제화라든지 달러 국제 매각에 따라서 미중 간의 관계가 상당히 경색되고 있기 때문에 뭐 금융 완화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시키고 또 위안화 환율 안정하는
중책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지 않나 해서 발탁 인사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문제는 인민은행 총재가 실제 권한도 없고요. 중국에서는 경제나 사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고 조율하고 판단을 내리는 부서가 발전개혁위원회입니다. 발기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박사급만 수천 명이나 되고요. 관련 연구 기관들도 상당히 포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결정한 사항은 또 인민은행에 뒤밟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에 그 인사가 발령이 됐지만 실질적인 그 지도력을 발휘하기에는 FRB라든지 우리 한은보다도 좀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앞서 당 중앙정치국 회의도 열렸는데 이제 여기서 뭐 다양한 경제 정책들이 좀 발표가 됐을지도 궁금한데요. 뭐 어떤 결과가 좀 나왔을까요? 네, 시 주석이 주도를 해서 그 회의가 열렸는데요. 뭐 숫자로 표시되어 있는 구체적인 경기 부양책은 없었습니다. 네. 경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곤란과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는 앞으로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반도체 소재 수출 통제를 전혀 이제 풀지는 않겠다는 이야기로 비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회색 코뿔소를 막기 위해서 지방 정부의 채무 삭감을 실시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채무 삭감을 한다는 것은 실업 문제는 후순위로 두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렇죠. 시스템 리스크를 더 관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 모멘텀을 찾기는 좀 어렵지 않나. 다행히 좀 눈에 띄는 발언은 내수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 금융 완화 정책을 쓰기로 했는데요. 네. 이 때문에 각 부서에서는 지금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세금 인하라든지 부동산 등록세와 관련된 수수료 인하, 그리고 자동차 소비 확대책, 그리고 가전제품 소비 촉진책을 발표를 하는데 중국에서는 현재 AI가 붐입니다. 그러니까 가전제품에 AI 기능을 포함시켜서 중국 각 지역에 있는 사투리까지 인식을 하기 때문에 농촌에 있는 그 노인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제품을 팔겠다고 아주 발칙한 발상을 했는데 네. 농촌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그 쿠쿠박소처럼 말하는 이런 기능보다는 옛날식을 더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될지 모르겠고요. 다만 이번에 미국이 이제 오늘 금리를 이제 낮추면서 마지막 금리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위에나 같은 경우에도 금리 그 인하에 따른 위안화 절하를 우려해서 그동안에 못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큰 폭의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1%포인트 정도만 금리를 인하시키면 공업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558조 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라면 네. 전체 제조업의 그 이익을 넘는 수준입니다.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그 부양책이 어느 정도 좀 효과는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글쎄, 제가 보기에는 뭐 진짜 실업률도 이 개선도 굉장히 시급한 문제고 내수 진작도 급하지만은 리스크 요인을 제거하는 거, 이 완다 문제 이거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중국에서는 정말 부동산 경기 꺾이는 게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경기 부진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가 더 이제 커지면은 큰일이 좀 나겠다 싶은데. 이런 관련된 문제는 얘기가 좀 없었어요. 네, 부동산 개발 업체들 같은 경우 9만 개 정도가 되는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적시에 조정하고 합리한다는 딱 요 한 줄만 당겼습니다. 불안을 끝낸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자금 지원이라든지 아파트 프로젝트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아파트 입주율이 35% 내려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정부가 좀 보증을 해주는 우리나라처럼 네. 이런 거를 건의했는데 이게 좀 받아들이지는 않았는데요. 뭐 토목 국가인 중국 입장에서는 부동산 붕괴로 인해서 구조적 불안이 좀 길어진다면 일본과 같은 장기 디프레션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중국의 철강이나 시멘트 그리고 건축자재, 가구들 같은 경우에는 30% 과잉 생산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1대1로 통해서 이런 과잉 생산 시설을 밀어내려고 하는데 1대1로가 최근에 상당히 좀 공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요. 네. 또 미국이나 우리나라 쪽에서도 경기 위축을 해서 철강이나 시멘트 수입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중국에서 30에서 40% 폭락을 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국유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 통폐합이 되고
있지만 민간 기업들 같은 이 통폐합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민간 기업은 시장 점유율을 잃으면 중국에서는 모든 것을 잃기 때문에 적자를 감안해서라도 계속 덤핑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당분간 현재 디프레이션 상이 상당히 진행될 수밖에 없고 일본식 30년간의 불황이죠. 일본은 실질적으로 부실채권은 은행이 이제 어느 정도 줄이기 시작해요. 정부가 지원금을 줘서 10년간에 걸쳐서 부실채권은 줄였지만 네. 과잉 생산 시설은 전혀 못 줄이면서 생산과 그리고 가격 하락 이게 계속이 진행이 됐는데 중국도 앞으로 상당 기간 이런 어려운 상황이 진행되면서 내년에는 성장률이 4.5%, 그 이후에는 3%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계속 미칠 거라는 그렇게 이어지잖아요. 그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한 주간의 중국 이슈 조용찬 소장님과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성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